자, 2023년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예요. 특히 상반기. 연말 연초에 주식을 많이 찍어 눌러가면서 시장 전체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걸러내기 가지치기를 연말 연초에 하고 완료하고 몸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새해부터 하루 이틀 늦었지만 새해 첫날 새해 첫 주부터 그렇죠? 힘있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10시 1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86번째 주식선생 박한샘의 야간 수업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오늘 강의 주제는 왜 두 개가 나오지? 하나, 둘, 스트리밍. 이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잘 나오나 안 보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또 한 번 증명된 성공 DNA 공식이라는 주제로 감정지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강의 주제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여기는 물론 금요일날 있었던 미국 증시와 해외 증시의 흐름,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왜 올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반도체 파트예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반등과 수익률이 상당 부분 결정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추세 상승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단순히 나오는 반등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일단은 1, 4분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서 종목군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을 짜고 가셔야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7788 눌러가면서 그러면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영미김님, 권인섭님, 안한광호님 반갑습니다. 춘희김님, 김양준님, 김강남기님, 오혜성님, 김명배님, 남행사님, 노정아님 반갑습니다. 예, 좋은 일만 가득님, 네, 반갑습니다. 박지훈님, 김은진님, 영선님, 순옥님, 진달래님, 하늘지조님, 충북억순이님, 차주원님, 네, 아령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령 열심히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아령 좀 해야 운동 좀. 네, 안녕하세요 하실랬던 것 같은데, 네, 아령하겠습니다. 네, 민규, 한민규님 반갑습니다. 남양평왕님 힘내십시오. 네, 아롬님 반갑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마이클님, 네, 비상하나님님, 외국인 놀이터님, 축구천재님, 락칠구님, 삼쟁님, 캔두님 반갑습니다. 유연수님, 네, BK엔젤님, 네, 외국인 놀이터님, 시원시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몸의 컨디션이 90% 정도까지가 거의 회복이 됐어요.
지난주 연말에는 아이고 몸이 허리도 아프지 감기도 걸렸지 꼼짝달싹 못 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야간 수업 어떻게 했는지 아마 약 기운에 비몽사몽간에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거의 비몽사몽했을 것 같습니다. 약 기운에 막판에는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장님한테 앞부분 강의했던 부분에서 너무 빨리 열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잘라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냥 쓰러져서 저기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야간 수업부터는 정상입니다. 이게 저의 정상적인 목소리, 정상적인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야간 수업에서 원래는 2023년도 버려야 될 주식과 그리고 살릴 주식. 그래서 2023년도 살생부, 주식 살생부라는 주제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시장 급변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좀 빨리 나왔네요. 저는 한 1월 중순경에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한 이후에 강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급한 대로 여러분들이 월요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수익률 게임이 이번 주부터 사실 펼쳐졌는데 월요일장에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 아마 좀 낭패를 볼 겁니다. 이번 주에는 추격 매도한 사람들이 낭패를 봤는데 그때 산 사람들이 잘한 사람이고 이번 주에는 월요일날 이렇게 급등 월화 좀 나왔다가 한번 꼬꾸라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속도 조절 한번 더 할 걸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한번 된통 당하는 장중에 테스트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짧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봐가면서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지금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장이 어떤 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흐름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죠.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해외 증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저가권대가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2.5%, 2.56%니까 이제 거의 2.6%죠. 그래서 저가권대 대비 고가권 대비가 나스닥 시장이 3%가 움직였습니다. 저가는 장중에 마이너스 0.39, 그러니까 0.4%고요. 고가는 플러스 2.9까지 해서 정확하게 3.3%가 움직였는데 그냥 3%로 저희가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고저 움직임이 격렬했다. 그리고 그것이 종가상거의 양봉으로서 잘 마무리되어 가면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앞에 나온 음봉 세기를 잘 잡아먹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연속적인 현상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등은 굉장히 짧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일시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2번. 직저점을 돌파해서 직고점을 돌파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생각되는 분은 3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예, 그렇게 한번 짧게 반등 나오고 끝날 것이다. 반등이 조금 더 이어져 가면서 꽤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은 3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돼야 지금 주식을 사서 갖고 가든 아니면 다 정리 이번 주에 다 잘라내든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미국 시장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만 보면 나스닥 지수 이건 스탠앤푸어고요. 굉장하죠. 21선, 61선 그리고 이제 주봉과 일봉. 주봉은 검정색, 이거는 이제 일봉. 5일선, 그러니까 5일선 검정색 5일선은 주봉이고 21선은 여기가 5일선, 여기가 21선 빨간색,
61선 녹색. 얘는 주봉이에요. 얘는 뭡니까? 그렇죠. 월봉이죠. 얘는 분봉, 참 반기봉. 여기 지금 다 수렴이 됐잖아요. 그렇죠? 61선, 5일선, 21선, 일봉. 자, 그래서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다 몰려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종가, 여기 종가, 시가 및 종가. 이 월봉으로 본 모습, 주봉으로 본 모습,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본 모습. 굉장한 수렴점이죠. 그렇죠? 스탠푸어,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자, 그럴 때는 주변을 돌아보는 게 좀 좋겠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유럽 증시를 한번 살펴봐요. 유럽 증시도 한번 상 보고, 왜 안 보고 동맹체에 가면서 경제 동맹체가 유럽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프랑스 지수입니다. 프랑스 지수 어때요? 직고점을 돌파해서 양봉이 아주 근사하게 나왔죠. 어제 1.47%에 불과하지만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가면서 한국으로 따지면 2,800포인트대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 부분 여기가 이제 2,500포인트, 2,650포인트, 2,800포인트. 우리나라로 따지면 4월달이네요. 우리나라 4월달 지수를 돌파한 거라고요. 얘가 6월달 2,600, 700, 2,700, 2,650, 2,500포인트. 근데 지금 어제 프랑스 지수는 양봉 5개 나가면서 다 돌파했어요. 국내 종합주가 지수 자리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렇죠? 4월달 지수 2,800, 6월달 초, 5월 말 2,700, 2,800, 2,700, 그리고 얘가 이제 2,500짜리죠. 이번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 자, 2,500, 2,650, 2,700, 2,800짜리. 프랑스는 근데 거기를 다 돌파를 했습니다. 즉 직고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를 이번에 돌파했다고요. 잠깐 조정받았다가 다시. 그래서 반등을 넘어서 재상승의 길로 프랑스 시장이 지금 진입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직고점을 돌파를 완전히 했네요. 어제부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벽두에 안 된다, 연말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새해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직고점도 돌파 나오고, 그리고 직고점 1번, 2번, 3번. 그대로 돌파 나가면서 국내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6월달. 종합 2,650, 2,700 사이였던 지점을 어제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반등을 넘어서 직고점 재돌파 나가면서 박스권 재상승의 길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유럽은 주봉으로 보면 방금 보셨던 거는 지금 일봉이고요. 이건 주봉입니다. 반등을 넘어서 재상승의 길로 다 진입을 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특히 이번 주 저가권 대비 5%. 독일도 5% 올랐네요. 연초 주봉부터. 그리고 프랑스는 보니까 5.9%니까 6% 정도 올랐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첫째 주. 이거 주봉입니다. 프랑스의 주봉.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아랫꼬리만 달았네요. 마이너스 2.49에서 플러스 2.49. 한국도 저가권 대비 계산해보면 5%. 유럽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한국은 직저점 근처 깨지고 갔다가 5% 나온 거고 유럽은 가던 길에서 계속 가는 거에서 5%가 나온 거고 그렇지만 변동성은 똑같다라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떨어졌을 때 손절한 사람들은 지내놓고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연중 상반기 중에 거의 연중 최저점 2200포인트 아래에서 대규모 손절을 당한 걸 수도 있다. 그렇게 한국 시장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인데 일단은 어제 유럽 증시의 강세 흐름 속에서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또 미국 증시도 좋았지만 제 얘기는 금요일 날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2.5% 나스닥 올라간 게 꽤 괜찮았지만 예. 꽤 괜찮았지만 유럽 시장을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반등인지 상승인지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죠. 미국만 보면 그냥 단순 반등처럼 보이지만 유럽 증시나 이런 데를 보면 재상승의 길로 가고 있다. 유럽은 재상승의 길로 첫 발을 어제 내디딘 이번 연도 새해를 여는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에 뭐 안 된다 뭐 한다 연말에 좀 빠지니까 제가 보니까 연말에 10명이면 9명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부정적인 얘기로 다 주식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막상 새해를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한국도 이게 주봉입니다.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려갔다 원위치 시킨 수준이지만 유럽 증시나 이런 걸 보면 장대 항봉이에요. 더군다나 연말에 있었던 이런 음봉들이 오히려 더 시장의 관절 역할, 접어주는 역할에다가 다시 튕겨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 있었던 주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프랑스입니다. 10주 연속 양봉. 조정 그리고 어제 단숨에 그걸 뛰어넘는 장대 주봉이 이번 주에 나왔죠. 독일도 마찬가지. 예,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주 연속 양봉에 음봉이 4개로 3개로 밀고 내려왔지만 그걸 이번 주에 단숨에 회복시켰죠. 자, 그래서 2023년도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 성향과 유럽이라든가 혹은 홍콩 같은 데서 느끼는 성향, 주식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홍콩 지수입니다.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홍콩도 V자형 급반등이죠. 일단 반등에 홍콩도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주봉이에요. 이건 지금 일봉이고.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상당히 약하죠. 근데 일본은 어쩔 수 없지. 왜 어쩔 수 없느냐? 그동안 금리를 계속 제로 금리를 고집하다가 이제서야 올린다니까 꼬꾸라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저렇게 왜 움직였을까 고려해 봤을 때 예. 네. 그러면은 이 정도만 키워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다 잘 보일 것 같아. 그렇죠? 네. 자, 미국 증시가 왜 강세인가?
한번 살펴봤을 때 어제 미국은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시장한테 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그동안 기다렸던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은 3.6이었어요. 3.7에서 3.6으로 살짝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경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3.5로 발표되었습니다. 3.5의 실업률이라면 지금까지 최저입니다. 보통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실업률이 50%면 뭘로 보느냐? 이론적으로는 실업률이 0%가 완전 고용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잠깐 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발적 실업 100명 중에 5명, 20명 중에 1명이 자발적 실업을 한다는 거죠. 혹은 이직하는 중간 단계에서 잠깐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5%면 완전 경쟁 시장. 즉 사실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5%면 완전 고용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3.5%의 실업률은 상당히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5%의 실업률이 발표가 나왔으면 주식이 사실은 빠져야 돼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왜?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다시 또 쳐 올려야 된다. 0.5에서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0.5, 0.75씩 계속 올려야 된다. 매파들이 힘을 얻기에 좋은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22만 3천 개가 증가했어요. 11월 달에는 25만 6천 개, 즉 농업 부분을 제외하고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건설업 분야를 제외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건설업 분야처럼 일용직이라든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농업 부분을 제한다는 건 한국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건설 부분을 좀 제한 거랑 비슷해요. 일자리가 22만 3천 개 증가했는데 전달은 25만 6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개가 감소했어요. 일자리가. 자, 실업률은 3.5로 떨어졌지만 사람들을 채용하는 일자리의 증가폭은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되느냐?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 가면서 발표되자마자 주식시장이 갑자기 잠깐 마이너스 났다가 미국 나스닥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급등하는 가장 선두에 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월요일날 아침에 영향을 미치는 인텔, 반도체가 가장 많이 급등했습니다. 다우 30 종목 내에서. 마이너스 0.65에서 플러스 4.6%, 즉 5% 넘게 저가권대 아래꼬리 길게 달아가면서 급등해가면서 시장 전체를 견인을 했습니다. 누구를? 나스닥 시장, 그리고 다우존스 시장, 특히 그 뒤로 이제 다우케미칼이나 보잉, 요즘 보잉이 굉장히 뜨겁죠. 저유가에 힘입어서. 애플, 그리고 놀랍게도 신고점이 나온 종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고점, 사상 최고 신고점에 나온 종목이 있는데 바로 캐터필러가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3년 전에 최고였던, 2년 전 작년도에 최고였던, 여기가 최고점이었거든요. $245.
단숨에 박스권을 상단을 그냥 치고 나가면서 248달러로 캐터필러라는 종목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역사상 신고점이에요.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역사상 신고점을 돌파해 가면서 캐터필러, 세계적인 건설 중장비 회사죠. 건설 중장비 회사인데 국내로 따진다면 두산 밥켓,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아,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군들로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월요일날 주목해서 볼 종목군들이야 이제.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왜 어제 의미가 있었느냐, 어제장 같은 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연속성 있게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올라가면 애플 빠지고, 그렇죠? 아마존 올라가면 구글 빠지고, 나이키 올라가면 저걸로 찍어 눌러, 골드만삭스 같은 걸로 찍어 눌러. 그런 시장에서 캐터필러 같은 회사가 이렇게 신고점을 돌파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시사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 중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암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시 급등 나오기 시작하고,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덕분에 시장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나스닥 100 종목으로 건너오면 모더나도 어제 3.9%, 4% 급등 나오기 시작해가면서, 이제 그리고 스탠앤프 500에 보면 퍼스트 솔라라고 있어요. 종목이 작으니까 차트가 눌러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퍼스트 솔라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퍼스트 솔라는 워렌 버핏이 한 예전에 7, 8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인수한 주식입니다. 그때 태양광 인수할 때 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사람들이 한물 갔다고 그랬죠. 야, 워렌 버핏 진짜 한물 갔어. 이런 주식이나 사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도미니언 에너지를 샀어요. 적자 기업인데 도시가스 회사죠. 2년이 아니네. 여기가 한 5년 됐고, 그럼 이 퍼스트 솔라가 먼저 샀으니까 7년 됐겠네요. 10년이나 7년. 스탠앤프 500에서. 도미니언 에너지 샀을 때만 해도 이제 맛이 갔다 생각했죠, 다들. 적자 기업을 1달러에 살 수 있는 거 10달러씩 쳐주고 샀으니까. 근데 시간이 그걸 증명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네요. 그죠? 에너지주들. 자, 그리고 반도체 램 리서치라든가 브로드컴,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특히 웨스턴 디지털이 최근 들어서 30달러에서부터 37달러로 20%가 급등했습니다. 이 웨스턴 디지털의 급등이 사실 하이닉스 주가의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들었다. 웨스턴 디지털 5번 눌러주세요. 나는 웨스턴 디지털을 들었다. 5번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사실 웨스턴 디지털에서부터 하이닉스라든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가도 한 단계 더 약간 2200포인트에서 하이닉스가 그 다음날부터 급등시킬 수 있었던 이유, 많은 비관론자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가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시장이, 더군다나 하이닉스가 이제 적자로 바뀌고 내년도 삼성전자 실적도 안 좋다고 하니까 경기의 지표만 보고 그냥 주식을 미리 공포감에 정리한 사람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경기 지표도 매번 나오고,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항상 막판에 털리는 사람들은 항상 털리고, 먹는 사람들은 뭐 이번 주도 먹고 다음 주도 먹고 그 다음 주도 먹고 1년 내내 먹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야, 지난주에도 벌고 이번 주도 벌고 지지난주에도 벌고 매주 그래프가 그렇게 우상향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전체적인 5년 10년 놓고 보면 우상향하는 거지. 어떤 구간에는 계속 손실이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처럼, 작년도처럼.
그러다가 계속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계속 올라와요. 이게 늘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면 꼭자식 그 사람은 계속 손실 구간이 아무리 주가가 1000에서 3000까지 올라와도 지난 20년. 생각해 보세요. IMF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포인트대에서 지금 10배가 올랐습니다. IMF 기간 동안에 1997년도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옛날에는 100포인트니까 뭐 이건 의미 없고 여러분들이 실제 가장 주식을 임팩트 있었던 건 IMF 1997년도에서부터 지난 25년간 얘가 240포인트대예요. 2400, 500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렇죠? 여기서 지난 10몇 년간 종합주가지수가 1000%로 올라갔다고요. 그런데도 손실나는 여기서 샀든 손실나는 사람은 계속 손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에 대한 방향성 전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단기로 승부를 보는 경우는 아무리 주가 이렇게 올라가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있었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2200포인트 깨진 현상. 연말 연초에 주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제가 보니까 성공 방정식이 증명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DNA처럼 유전자가 어떤 염기서열이 평상시 안 드러나다가 지날수록 나무면 나무,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누구를 닮아가죠. 그죠? 자신으로부터 유전자를 닮은 물려받은 사람. 나무도 마찬가지고 품종은. 자, 주식도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똑같습니다. 뭐를 느꼈느냐? 바로 이걸 느꼈어요. 또 한 번 증명된 성공 DNA 공식. 감정지수. 이 감정지수는 누구한테는 공포지수고 누구한테는 탐욕지수입니다. 어떤 때는. 이번에 공포지수가 느껴졌죠. 2200 깨질 때.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을 제가 보니까 주식을 다 팔았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어떤 종목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저가 깨는 주식. 문제는 이걸 팔았으면 그러면 카카오를 사든지 네이버를 사든지 아니면 현대차를 사든지 빨리 다시 더 고탄력적인 걸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현금으로 들고 있어. 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을 좋게 보았으니까 팔을 수 있죠. 팔고 다른 걸로 빨리 건너가야지. 네이버든지 카카오든지 고탄력주로. 아니면 제약주로 가든지. 기아자동차 같은 걸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하이닉스 지금까지 붙어있던 거 그냥 놔두든지.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공포감에 주식을 정리했어. 왜 정리했느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시장에 어디를 들어봐도 좋은 얘기가 없죠. 하이닉스는 더군다나 이번에 뭐 적자 규모가 뭐 얼마 1조 6천억? 내년도 적자가 아니라 이번 뭐 상반기 적자, 4분기 적자가 삼성전자는 15조였던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5조 정도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이 이번 4분기에 4조 3천억? 자, 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평균 14조 15조 원이었던 작년도에는 15조 원, 이번 연도에는 14조 원, 1, 4분기, 2, 4분기 3분기 10조 8,500억. 근데 지금 4, 4분기는 얼마 예상하느냐? 4조 3천억 예상한대. 4조 3천억. 자, 그럼 그 다음 더군다나 하이닉스는 적자를 예상한대. 하이닉스는 여기 보니까
실적 발표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상 실적이. 어닝 쇼크,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4조 3천억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69% 감소. 삼성전자는 4, 4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은 8조 6천억, 영업이익이 적자. 적자예요, 적자. 적자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4,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마이너스 7,663억.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7,600억입니다. 흑자가 7,600억 났다고 해도 어닝 쇼크인데 적자가 7,600억. 매출액이 30% 감소. 하이닉스는 그동안 흑자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7,600억이라고 해도 폭락이에요. 참 어닝 쇼크예요. 매 분기 2조 8천억, 1, 4분기, 2, 4분기 4조 1천억, 3, 4분기 1조 6천억이에요. 영업이익만. 그런데 마이너스 7천억 났다. 참 7천억 플러스 7천억이다. 1조 아래로 떨어졌다. 이거 자체가 어닝 쇼크예요. 그런데 흑자도 아니고 적자가 마이너스 7천억이래. 하이닉스가 4, 4분기. 이거 자체가 어닝 쇼크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 근데 주식이 올라와요? 떨어져요? 올라오죠. 이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악재의 현실화. 즉 악재 소멸. 악재의 현실화는 악재의 소멸이다. 악재가 현실화가 됐는데 그 현실화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미리 빠졌잖아. 주가가 미리 빠졌잖아. 막상 그 악재가 현실화가 됐을 때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단순하게 그러면 모든 종목이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실물 경기 그대로 주가가 갈 거다. 아니 어느 누가 바보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건데 누가 집을 삽니까? 지난달에 10억이었어. 어떤 아파트. 근데 2, 3개월 만에 지금 8억으로 떨어졌어. 8억의 매물이 나와도 안 사. 왜? 7억에 정도면 살까? 왜 그러냐면 떨어지고 있는 집값을 누가 사요? 집값이 앞으로도 떨어질 거라는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반도체 디램 가격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고정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그 안 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상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현실화가 됐잖아. 급감. 플러스 7천억도 폭락할 판인데 마이너스 7천억이래. 최저점 주가 발표. 그리고 나서 급등. 자, 급등이 나왔는데 정교한 타이밍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장은 무슨 장이에요? 주가가 실적장입니까? 아니면 금융장입니까? 자, 주식이 실적과 일치하는 장세입니까? 아니면 야,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야. 경기가 그러면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실적은 좋은데 그 주가는 미리 거꾸로 빠지고 있어요. 실적하고. 반면에 이제 실적은 안 좋게 됐어. 실적은 안 좋게 됐지만 야, 실적이 안 좋고 사람들이 이제 실업률이 더 늘어나고 최저임금도 가격이 떨어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앞으로 감산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기대하고 올라오는 금융장. 떨어질 때도 미리 빠지고 올라올 때도 미리 올라가는 금융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동결할 수 있거나 0.25로만 올릴 수 있대. 그래서 주가가 다시 또 급등 나오는 거죠. 즉 정책에 의해서 미국 정책, 한국 정책이 아니라 주가가 미리 빠지기도 하고 미리 움직이기도 하는 사상 최악의 실적인 주가 반등. 금융장에서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인 거하고 이론적인 현상과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오냐.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쉽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역실적 장세라고 그러죠. 그 시간의 갭 차이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뭔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상만 이야기하는 걸 역실적 장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은 역사이클이다. 자, 그렇지만 냉정한 의미로 보면 주식은 과거를 보고 움직이는 상품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과거 거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거가 반영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감산을 한다든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죠? 회사가 이제 M&A를 한다든가 그래서 도산을 한다든가 합병을 해서 업종이 줄인다든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실제 그런 거 아닌가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제 미국장이 올라온 거는 어제 미국장이 급등 나오는 거는 실적장입니까? 아니면 역실적장입니까? 역실적장이라는 거죠. 즉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실적에 의해서 미리 주가가 반응을 하는 정책장이라는 겁니다. 정책 기대감에 대한 반응, 금융장.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주식을 다 정리했을 때, 2200 깨졌을 때. 이번에 또 한 번 증명됐잖아요. 그렇죠? 100명 중에 90명이 공포감을 느끼고 손절날 때. 그러니까 바닥이다. 앞으로 그럼 90명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상투겠죠. 미국장이 왜 올라갔느냐? 미국장은 어제 실업률이 3.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3.5%가 발표가 됐어요. 주식이 실업률이 자 실업률이 3.5%로 발표가 되니까 예상은 3.6%였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문제는 전달에는 25만 6천 개가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비농업 부분을 빼고 이번 달에는 22만 3천 개만 늘어납니다. 즉 소폭 감소했죠. 덕분에 달러화가 폭락해요. 덕분에 달러화가 폭락한다고요.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상태는 뭔가 실업률이 조금 안 좋게 나와갖고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와요. 예상은 3.6이었는데 3.5로 나왔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만 신규 일자리 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천천히 감소해. 앞으로 실업률은 그럼 좀 늘어난다고 본 거죠. 자, 그래가면서 급등 나왔던 달러 인덱스 갑자기 폭락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급등 나오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보는데요. 10년물 국공채 이자예요.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대폭락을 합니다. 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4.3% 폭락해요. 그래서 4.3%였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그 전에 이제 요거 말고 3.9, 3.8, 3.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어제 3.56으로 마감됐습니다. 즉 미국 채권을 갖고 있으면 주는 이자율이죠. 수익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 인플레이션, 시장 이자율이 급락한 거예요. 즉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25입니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인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준금리하고 이제 거의 1%, 2월 달에 0.25만 올리면 얘는 3.5인데 10년물 국공채 시장 기준금리는 4.5잖아. 1% 차이로 벌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미국 증시는
2월 달에 금리를 0.25% 올릴 거라고 2023년 2월 1일 날 발표되는 첫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FOMC 결정하는 데 있어서 0.25% 올릴 가능성이 확 올라간 겁니다. 0.75냐 0.5냐 이게 아니라 0.25로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75%까지 치솟아요. 왜? 고용지표는 실업률은 3.5로 나와서 불안감을 만들어냈지만 일자리가 감소한 거 전달 대비, 그리고 시간당 임금 인상, 한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 비슷한 거겠죠. 자, 그래서 10,000원 받았었는데, 시간당 10,000원 받았었는데, 예를 들면 1030원을 받은 겁니다. 이번 달에. 지난달에는 40원 올랐는데. 지난달은 0.4% 올랐는데 시간당 임금 인상이 이번 달에는 0.3%밖에, 12월 달에는 0.3%밖에 안 올랐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실업률은 3.5%에 불과하지만 막상 이런저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 정부가 그동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율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CPI 지수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CPI 지수가 잡혀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를 0.75씩 올렸죠. 6개월 연속 CPI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시간당 임금 인상에 맞물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임금 인상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직원을 구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사람은 90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이 건당 3,000원 주는데 여기요는 건당 2,000원 줘. 누가 가겠어요? 한 건당 더 많이 주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조건이라. 자, 그래서 근데 그 시간당 임금 인상이 어때요? 이제 둔화되는 거야. 그 얘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옛날에 배달의 민족에서 필요한 사람이 1,000명인데 지금 2,000명이 지원하는 거죠.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쿠팡으로 가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대기업들 라든가 민간 서비스 업종들에서 치열하게 그동안 펼쳤던 사람 구하기가 이제는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동안 쳐올린 거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경기를 좀 둔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을 좀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경기 둔화. 그래서 실업률이 4%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게 들고 있다. 그런 결론이 도달이 돼가면서 미국은 지금 3.5%인 실업률을 4%까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FOMC는. 왜? 그래야 소비,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돼야, 조금 둔화돼야, 5% 가까운 금리에서는 좀 둔화돼야 미국의 약발이 먹히는 거거든요.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월 달에 금리 인상을 0.25% 올릴 가능성, 5%나 0.75가 아니라 기존에는 62%였는데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0.75%로. 74%만 제가 7호라고 할게요. 그래서 2월에 금리가 0.25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도 그래서 폭락이 나오고, 결국에는 주식은 올라가고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공채 이자는 폭락하고, 그리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예.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달러의 약세라는 것은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거고,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가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월요일날, 어제는 3천억 샀는데 월요일날은 7천억, 5천억.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이는 거죠.
1300원에서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야 강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야 강세라고, 원화가 강세라고요. 여기 깨져서 출발하겠네. 보이시죠? 1260원.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바로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면서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 쳐 올릴 것 같아요. 몇 포인트로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1320포인트. 21선. 개파락으로 맞고 떨어졌던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2320포인트 플러스 40포인트에 가까운 플러스 35p 이상 시장이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식은 대거 사가면서 찍어 누르기 작업, 단기 수익을 조금 회수를 하는, 저 정도면 주식은 제가 봤을 때 대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그램 매수와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거니까. 저거는 환율 때문에. 이거 왜 안 보이지? 예. 예, 이 정도면 환율 때문에 기계적으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 문제는 주식은 5천억 이상 사가면서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다거나, 혹은 주식 콜옵션에서 대량 매도가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시가가 고가입니다. 미국장이 이제 좋으니까 또 따라 산 친구들 있죠. 마바라들, 바람제비들 있잖아요. 바람제비들. 여기서 다 주식 정리해 놓고 떨어질 때 2200 깨지니까 또 정리하고, 2300 돌파 나오니까 이제 다시 또 주식 살 때라고 하고, 살 때라고 하지만 뭐 장 끝났는데 주식 어떻게 사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간 지표들,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또 커트 시킨단 말이에요. 시장 갭상승으로 띄워놓고. 음봉나면 어떡할 거야? 2320에 출발했어. 예를 들어 21선인데 그리고 나서 음봉 났어. 그럼 지금까지 주식 안 다선 사람들이 샀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시가에 잠깐 양봉 주다가 음봉 나. 그럼 어떡할 거야? 팔을 거야 이제 주식? 팔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았겠지. 그러니까 형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목들이 반등 나왔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특히 어제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급등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국장 보고 지금 올라가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팔고, 미국장이 그렇게 따지면 고점까지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계속 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단타를 먹여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먹여줍니다. 오히려 단타들만 죽여. 단타는 차트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깨졌기 때문에 손절, 61선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인데 이런 식으로 음봉 나와.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아서 다행이지만 팔고 나서, 근데 여기서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요. 하이닉스 여기서 파는 사람이 뭐 주식을 샀겠어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로 돌려치기를 해야 되는데 돌려치기를 못하는 거지. 자, 따라서 지금은 뭐를 갖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먹여준 장입니다. 이번 주는.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옥석 가리기가 조금 진행이 될 걸로 보여져요. 옥석 가리기가 약간은. 자, 그러면 월요일장에 어떤 주식이 가장 유력하냐? 반도체가 일단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는 꽤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이런 거 움직인 거. 어제 미국장 보시면
브로드컴. 나스닥 100 종목 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코스트코 홀세일, 올드 도미니언, 아이덱스 레버러터리, 램 리서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브로드컴, 퀄컴, ASLM, 마이크로칩,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다우에서는 인텔이 가장 많이 올라갔죠. 다우 30 종목에서는 인텔. 나스닥 100 종목 내에서는 반도체 중에서 램 리서치, 일반 종목에서는 나스닥 100 대형 종목에서는 코스트코 홀세일. 특히 램 리서치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는 유럽 성향이죠. 지금 움직임이 반등을 넘어 지상승으로 가느냐 마느냐. 반등을 넘어서 지상승으로 가느냐 마느냐. 브로드컴. 유럽 증시하고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퀄컴이나 오히려 네덜란드 상장업체인 ASLM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반등 수준이죠. 반도체 내에서도 반등을 넘어 재상승으로 가는 브로드컴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누굽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특히 엔비디아처럼 테슬라의 칩 납품하고 애플은 뭐 자기네들이 직접 TSMC 주문하니까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혹은 브로드컴이나 혹은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대명사죠. 한국의 TB하이텍인데 저는 자신들만의 어떤 길이 있는 종목군들이 의외로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다음 한 주간 이번 주도 다들 뭐 2023년도에 앞으로 걱정된다 안 좋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그걸 저는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세요. 아래 거를 길게 달았죠. 우리나라 종합주까지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 공포감, 그리고 대중이 한 방향을 볼 때 그것이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웬만하면 여긴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은 이제 실적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은 실적이 떨어질 때 주가도 같이 빠지는 것은 이걸 스태그플레이션한 저는 대공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주가는 안 좋았는데 그동안 실적은 받쳐줬단 말이에요. 경기지표 보세요. 3.5지. 그랬다가 이제 지금 금리 인상 정점론이 나오니까 속도 조절론이 나오니까 주가가 반등 나오는, 즉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빠른 속도로 올리니까 주가가 빠지고 실적은 받침이 돼도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니까 주가가 급반등 나오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책장입니다. 정책에 대응하는 점, 선행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그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고, 악재가 현실화 됐을 때 뒤늦게 주식을 공포에 매도 하는 것을 증명된 거죠. 더군다나 10명이면 9이, 10명이면 9에 100명이면 99명이 다 정리하라고 그랬지 그때. 자, 이제는 2350일과 2325죠.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떨어졌다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위쪽에 61선 있고 아래쪽에 21선 있을 때 지수가 보통 여기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350, 233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정도 도달한다면 월요일 날 2320은 상당 부분 상단에 온 거예요. 문제는 올라갔다 잠깐 밀리고 음봉 난다 해갖고 주식 안 살 거야? 갖고 있는 거 다 팔을 거야? 말도 안 되냐. 팔 거면 여기서 다 팔아야지. 그 정도에 팔 거면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팔립니다.
따라서 월요일장도 올라갔다가 음봉 내고 계속 그렇게 솎아주는 작업을 시장이 스스로 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보셔야 되느냐면 월요일장에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폭과대주 형태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죠? 삼성전기, LG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아주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플러스 7천억짜리가 플러스 분기 실적 600억대로 나왔죠. 마이너스 90% 실적이. 근데 호재예요, 악재예요? 발표는 악재야. 가만히 두들겨 보면 근데 요즘 장에서 적자난 하이닉스도 있는데 연간 실적은 더 괜찮아, LG전자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또 악재를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 이 장은 실적이 현실화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실적이 현실화됐는데 그 다음에 먹거리가 없다는 게 두려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파는 거잖아. 중요한 건 그런데 하이닉스는 기대가 있느냐? 원래는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중요한 발표가 나왔어요. 뭐가 발표가 나왔느냐? 이게 참 우리들한테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키옥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하고 이 키옥시아는 원래 도시바, 도시바 아시죠? 도시바가 이제 회사를 실적이 적자가 나고 웨스턴 하우스라는 이 핵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 핵을 설계하는 원전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이거 모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를 팝니다. 조각조각 내서 팔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참여한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예요. 그때 그리고 그 반도체 도시바가 반도체를 조각조각 내서 팔을 때 SK 하이닉스 컨소시엄 쪽에서 하나 있고 또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번에 합병돼요.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합병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이닉스가 급등한 거예요. 반도체들이 터닝한 거라고. 마침 금융정책적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 점정론이 나아가면서 유럽도 급등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럼 키옥시아는 없어지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하나 합병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그래가면서 그 발표 나오자마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급등 나왔는데 제 얘기는 지금 뭐냐면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움직임과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금 분야에서 이쪽 업종 판도가 지금 엊그저께 발표가 나왔잖아요. 1월 5일 날. 근데 키옥시아는 2017년도 방금 제가 했던 얘기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를 베인 캐피탈 컨소시엄, 하이닉스, 킹스턴, 시게이트, 델, 애플이 49.9% 즉 50% 빼기 한 줄 주식을 인수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도시바로부터. 그리고 호야가 9.9, 도시바가 40% 지분을 갖고 있어요. 도시바가 그러니까 다 파는 건 아니지. 49.9%만 남긴 거니까. 자신의 회사, 일본 회사들이 50%를 갖고 있으니까. 도시바 자회사 웨스팅하우스, 이거 이제 원자력 만드는 회사 설계하고. 얘가 이걸 살리려고 지금 그때 1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0조 원, 20조 원 정도로 조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바 메모리에서 2019년도 그래서 키옥시아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다시 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쭉쭉 되는 가운데 베인 캐피탈이 도시바 이거를 180억 달러에 이제 인수하면서 49% 지분을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4조 원 투자했던 거고 키옥시아 상장 시 15% 의결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옵션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키옥시아 플러스 웨스팅하우스하고 다시 합병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키옥시아 지분이 양쪽으로 생기게 되겠지. 아니면 주식을 키옥시아 15%를 넘겨가면서 자금 4조 원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하겠지. 하이닉스한테 호재 아니에요? 호재다 11번, 아니다 22번. 잘 모르겠죠 33번. 호재다 11번. 하이닉스한테 재무적으로도 호재일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하이닉스한테 재무적으로도 호재일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하고 키옥시아가 합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메모리 시장이 안 좋다.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산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황이 안 좋을 때 STX 조선하고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하고 합병하고, 예를 들자면 실제 그러진 않았지만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합병시키고,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합병하는 거, 정부에서 강제로 하는 것들이지만 시장 스스로도 합병을 하잖아요. 지금 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입니다. 매출 기준의 기준, 매출 기준, 그러니까 돈 기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 삼성전자 33%, 하이닉스 1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 키옥시아 18%, 웨스턴 디지털 커퍼레이션 14%, 합치면 몇 퍼센트요? 32%. 아, 나는 이제 좀 느낌이 온다. 문제는 하이닉스는 얘들 둘이 합병하면 우협적이야. 삼성전자하고도 똑같아져. 33%, 32%. 그런데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해도 삼성전자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이제 웨스팅하우스 14%, 키옥시아 18%니까 32%잖아요. 1% 차이밖에 없잖아. 웨스팅하우스하고 디지털하고 키옥시아하고 합병한 이유가 뭡니까? 수급 조절을 하는 거잖아. 마치 반도체 오펙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 오펙이 연합해가지고 감산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데 삼성전자가 안 한다고 했잖아. 둘이 합병하고 나서 그 다음 감산해봐요. 하이닉스 좋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겠지. 문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키옥시아 지분이 없어. 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은 15%까지 획득할 수 있어. 상장 시. 둘이 합병해. 그럼 예를 들어서 2대1로 합병이 된다. 그러면 15% 중에서 2주. 이것에 한 주 사기 위해서 애들 2주를 줘야 되니까 하이닉스가 15% 획득할 수 있죠. 7.5%에서 합병하고 나서 또 절반 줄어드니까 3점 몇 %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서 재물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왜 좋은 게 아니냐? 이 둘이 합병하면 얘들이 32%가 되잖아. 삼성전자 33%인데 델 컴퓨터라든가 애플 이런 데서 조금만 밀어주면, 특히 아마존, 애플, 구글, 서버, 낸드 플래시는 모바일 쪽에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서버 쪽에 많이 들어가죠. 비중이. 자, 그러면 모바일 쪽에 4%나 들어가나? 3%, 4%밖에 안 들어가요. 수요가.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서버 쪽에 더 구글이나 빅데이터 쪽에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미국 걸 또 써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더라도 얘들이 합병해서 감산을 하면 거꾸로 삼성전자도 따라가야 될 거예요. 하이닉스는 좋죠.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악재지. 왜? 그렇게 되고 나면 시장 전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 1등, 2등, 3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차피 지금도 3등이네. 키옥시아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넘사벽이 돼버리는 거지. 1, 2등은 항상 애들이고 삼성전자는 계속 3등. 하이닉스는 참.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지금 뭐하고 있다? 낸드 플래시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승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호재다. 하이닉스가 근데 뜬 삼성전자 왜? 감산하는 효과가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키옥시아나 웨스팅하우스나 이렇게 쭉 있지만 결국은 웨스팅하우스하고 키옥시아하고 합병, 삼성전자는 혼자 살아남겠지. 예, 하이닉스도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중국 애들이 하려고 하는데 합병하면서 가격 정책을 지금 감산한다고 생각해봐요. 오펙 감산하는 거 비슷하죠, 사실. 하이닉스의 문제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감산의 가격 경쟁이 출혈은 있겠지만 이 사이클이 3년, 5년이 아니라 1, 2년 안에 빨리 끝날 수 있겠죠. 호재죠. 그게 불안했던 거니까. 그래서 시장은 지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요구했던 감산. 받아들이지 않아서 폭락 나왔지. 시장 반등 나왔는데. 근데 지금 그것이 키옥시아하고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이닉스가 요구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구책.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죠. 뭐가 증명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뭔가 시장은 스스로 자구책을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처럼. 그러면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이닉스가 적자니까 주식을 안 된다고 한다든가. 그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감정지수. 사람들이 다 손절할 때, 적자 기업이라고 발표했을 때, 사실 그때 손절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있는, 사실 각 시장에 시장한테 놀림을 당한 겁니다. 왜?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하고 1월 5일날 발표하는 날 만났을까요? 아니죠. 작년부터 만났겠지. 한두 달 전부터 아무리 늦어도. 그걸 이미 일정 부분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놈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실적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실적에 못 견뎌서 다 손절한 사람들은 그 시장에 들어온 좋은 소문,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 그래서 삼성전자에 맞먹는 32%짜리 탄생. 결국은 그런 다음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옥시아, 웨스턴 합병 이 세 개만 거의 살아남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어필되기 시작하는 거다. 따라서 일정 부분 반등은 예상된다. 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심각한 출혈 경쟁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즉 무슨 얘기냐? 공포감에 감정에 매도하면 거꾸로 쳐올리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 해서 사방의 뉴스에 다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무슨 얘기다? 지금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뉴스의 감정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사실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금융정책. 이게 큰 줄기 속에서 선행 매도, 선행 매수로 움직이는 거다. 빨리 그걸 간파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대폭락장, 그게 바로 IMF고 그리고 서브프라임이고 그런 거거든요. 주식과 실물이 같이 움직이는 거. 근데 지금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시장을 경기가 안 좋아. 근데 시장을 어떻게 좋게 봐? 2200 잠깐 깨지니까 다 팔아. 급등 나와. 털린 거지. 실물 경기 따라갔다가. 시장의 실물 경기가 아주 좋아. 근데 주가는 빠져. 그럼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니까 미리 빠지는 거잖아.
가차없이 팔아야지. 그래서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대표님은 왜 자꾸 매도하라고 하냐고. 좋긴 뭘 좋아. 특히 하이닉스 메모리 하나만 만드는. 여기서 팔으라고 할 때는 안 팔고, 여기서 사라고 할 때는 왜 사냐고. 실적이 내년에 적자나는 거 물었냐고. 알으니까 사라고 그러지. 그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넘겨? 삼성전자로 넘기든 네이버로 넘기든 카카오로 넘기든 빨리 다른 걸로 넘겨야지. 왜 현금을 왜 줍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그러면 아침에 제가 봤을 때 벌써 갭 떠. 또 여기서 뒤늦게 들어왔던 사람들 한 번 또 솎아내고 장중에 솎아내고 또 다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4분기에는 굉장한 기대감을 시장이,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2023년도 첫 번째 장대 양봉으로 미국도 시작하고 유럽도 시작하고 5%짜리 양봉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래꼬리 계산하면 5%짜리입니다. 이게 2,500이냐 2,750이냐 상반기 상고하죠. 모든 사람들이 2022년도 연말에 주가가 빠지니까 왜 대표님은 자꾸 상고니? 아니 시그널이 그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해? 국제유가 빠지고 기름 빠지고 달러 폭락하고 10년물 국채 이제 떨어지고 정책금리는 4.25인데 당연히 그러면 2월달에 3월달에는 금리 0.25는 정해진 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 0.25든 0.5 0.5를 올리기에는 벅차잖아. 0.5를 올리면 벌써 4.75야. 그럼 뭐 3월달에 동결시키든지 5월달에 동결시키든지 이때 폭등이든지 이때 폭등이든지 하는데 지금 2200에서 뭐 무서워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실적이 어떻다. 실적이 언제는 안 좋아서 빠졌어. 실적 좋아도 빠지더라. 그러니까 정책, 금융정책과 실적이 지금은 금융정책이 그걸 원하는 거잖아. 떨어지기를. 실적은 좋아도. 빨리 구분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투자도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동결이나 금리 멈춤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이에요. 주봉상이 이게 주봉인데 코스닥. 거래소 참. 2,500을 넘어서 1, 4분기에 가느냐 2, 4분기에 가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유럽은 지금 여기 와 있죠. 벌써 2,700, 800. 그래서 특별한 이상한 종목이 아니면 뭘 갖고 있어도 먹는 그런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괜찮은 그런 흐름이 1, 4분기에 나올 거예요. 1, 4분기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높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수익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네이버 같은 종목도 이거 완전히 지금 17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 오른 것도 없잖아. 그렇죠? 지금 사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시세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46만 원에서 18만 5천 원이죠. 카카오, 기아차,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하이닉스 적자인데 사면 어떡하냐. 뭐 적자 때문에 올라오고 그런 게 장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있어요, 솔직히. 올라오면 때리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때려서 거기 현금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로 빨리 넘겨야 된다니까. 더 아래 공격적인 종목으로. 셀트리온, LG전자, 신한지주 이런 걸로. LG전자 지금 실적 확 줄어들었는데 연간 실적은 괜찮잖아. 뭐가 고민이야. 성장 쪽은 괜찮잖아요. 전장부품 쪽은 흑자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종목들까지 일단 시가의 급등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또 오후장에 다시 달라붙던 단타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 시가에 샀다가는 꼼짝이 또 물려요. 오전장에 또 마약 음봉 나면 또 손절하겠지. 그 사람들이 손절할 때 또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근덕하니 물고 있으면 다 상반기 1, 4분기는 20, 30% 다 종목이
다 먹여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우왕좌왕하는 놈만 죽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 근데 누구는 잡아먹힌다? 그러나 돼지는 도살당한다. 그러나 돼지는 도살당한다 그랬잖아요. 2200 깨질 때 손절, 2300 돌파 나오니까 또 매수? 도살당이에요. 그런 식 매매에서. 왜 그러느냐? 변곡점에 대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변곡점이니까 이제 대세상승, 대세폭락 이때 나오는 것이 대변곡점인데 지금은 대변곡점은 아니지만 중변곡점이에요. 그동안 떨어졌던 거 1, 2년간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그걸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또 완전 W자 패턴이잖아. W자 패턴에서 2500 가고 끝날까? 아닙니다. 2800일지 3000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눈에는 2750까지는 보인다고 했죠. 왜? 유럽이 그 길 보여줬잖아. 유럽 증시가 거기까지 보여줬잖아요. 독일이든 프랑스든 미국만 자꾸 미국 시장에 의지하는데 지금 장은 미국 시장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장의 중심은 지금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많이 팔았네, 애플이 많이 팔았네, 이게 아니야. 환율 전쟁이잖아. 환율 전쟁의 대칭점, 달러와 대칭점에 있는 유로화가 폭락 나왔다가 지금 반등 나왔잖아요. 똑같이 폭락 나올 때 같이 빠졌다 반등 나오잖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 따지면 이거 2650, 2700짜리잖아요. 돌파 나왔잖아. 이번에. 지난번에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2600이냐 700이냐를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깨졌잖아요. 완전히. 올해로 완전 깨질 것 같은데.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1사분기에. 지난주에 공방 들어오셨던 분들. 지난주에 제가 전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리 아프지 감기 목소리도 완전 맛이 갔었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상고하죠. 상반기에는 환율 변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좀 더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지금으로서는 미국 금리 속도들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남들은 다 주가 떨어진다 할 때 우리는 떨어졌을 때 받았는데 남들 다 또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수익 실현하고 떨어지는 쪽으로 인버스 같은 거 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 저는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 정책의 방향에 변함은 없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지금은 연연해 하시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우왕좌왕하게. 그렇다고 또 이 변동성장에서 가만히 있기도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대신 그 7대3으로 매매를 할지 아니면 8대2로 할지 5대5로 할지 그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또 올라간다고 괜히 또 현금 갖고 있던 거 주식으로 월요일날 샀다가 아침에 시가에 물리고 고생 즉살이 하다가 손절하면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다시 또 돌파나. 망고불변에 질립니다. 진짜 지금 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야간 수업에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된 시간이 되었으면 아주 저는 뭐 그 이상으로서 바랄 게 없고요. 그리고 나는 한번 이번 서울 강연에 있죠, 저희가? 그렇죠? 네, 깜빡하고 얘기 안 할 뻔했네. 이제 장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저희가 코엑스에서 강연에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11시에 강연에 있는데 저는 경주마 토크 요거 이제 12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단독 강연에는 15시 40분부터 진행합니다. 토크 콘서트로 유튜브로 이제 다 송출도 되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저 단독 강연회가 15시 40분부터 16시 30분까지 1시간 진행되는데 이때 오시면 2023년도에 좀 더 구체적인 방향과 종목들 그리고 또 저만 보러 오지 마시고요. 미리 오셔서 다른 분들 강의도 다 들으세요. 부산은 28일 날
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발품 팔을 때야, 진짜. 지금이 발품 팔을 때예요.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막상 또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제 것만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 것도 다 들어가면서 다양한 시각들 좀 넓히고 2023년도에 대한 큰 전략이나 방향성 이거를 좀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신다면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시간 딱 1시간 반 하니까 아주 저기네. 힘이 딸리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심플하게 마칠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아이고. 그래도 1시간 넘게 강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참. 지난주에는 30분 하니까 횡설수설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다 보니 1시간 반까지 하게 되네요. 네. 아이고. 90%까지 회복이 됐어요. 강연회 때 정도는 100% 회복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네, 여기서 좀 졌다가는 또 몸이 탈이 날 것 같아. 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788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